를 모의 준비한 군 사령관들의 명령에 따라 행동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피고인들의 양형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객관적 중대성 및 공통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각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양형 조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란자는 폭동을 수단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해체함으로써 헌법이 설계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최고 수위의 국가적 범죄로서 그 성격과 죄질의 무거움은 공동체 내 그 어떤 일반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듯 내란은 본질적으로 무력 사용이 수반되는 범죄로서 단순한 정권의 향배에 그치지 않고 권력을 획득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파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무참히 침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기틀을 흔들고 법치주의를 무효화하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형벌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금고라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공소시효의 적용조차 배제함으로써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가적 법률적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이 사건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입니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죄송한데 저기 앉아서 되실 것 같아요. 예, 내용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앉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과 목소리가 살아 숨쉬는 대의민주주의의 심장이자 민주공화국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신성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지켜내는 공정의 파수꾼이자 민주적 정통성을 떠받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두 기관은 우리 국민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지켜낸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그 자체입니다. 피고인 이상현과 김현태는 국민 보호를 위해 쓰여야 할 최정예 특전사 무장병력을 이끌고 한밤중에 민주주의의 울타리인 국회의 담장을 넘은 뒤 신성한 소총의 총구와 망치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난입하였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아무 거리낌도 없이 부하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달하였으며 심지어 전기를 차단하여 국회의사당을 암흑으로 만들어 그 기능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군에 의한 정치 개입의 역사가 있었지만 무장한 군이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려고 시도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 어느 독재자도 그리고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피고인 고동희는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정보사령부의 특수공작 역량을 헌법기관 점거에 동원하였습니다. 이들은 한밤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난입하여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유선 전화 선마저 뽑아버림으로써 헌법기관을 외부화 차단시켰습니다. 국민의 표심과 민주주의의 기록이 집약된 통합관제 서버실을 무단 점거, 촬영하여 이를 이후에 올 방첩사 등 수사기관에 넘기려고 시도하고 직원들을 밀착 감시하였습니다. 피고인 김봉규, 정성욱은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복면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가 기능하도록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소속원을 강제로 체포 구금하려 했습니다. 이는 문명화된 법치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야만적인 시도였습니다. 민주적 정통성의 기틀인 선거관리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 주권의 신뢰를 흔들려 한 행위는 합법적인 비상계엄 하에서도 허용되지 않고 과거 어떤 독재자도 그리고 어떤 군인도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대한 미중의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피고인들은 여단급 부대 등 군 조직상 독자적 운용이 가능한 부대 또는 조직의 지휘관들입니다. 이들의 이 사건 내란 참여는 상급자의 명령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응하거나 불시에 수동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내란에 참여하지 않을 힘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은 사령관급 지휘관들과는 달리 부대원을 현장 또는 지휘소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통솔할 수 있는 대령급 이상의 고위 장교입니다. 최초 지시를 내리는 것은 사령관급 지휘관이지만 여단급 또는 대령급 지휘관들은 부대 및 소속원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실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독자적인 판단과 지휘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부대와 소속원을 통솔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임무를 완수하게 되므로 이들의 부대 운용에 관한 결정이 이 사건 내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부대 및 소속원을 내란에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사령관 등의 요구를 받고 부대 및 소속원을 통해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요구받은 것은 즉각적인 발포 또는 표적 제거 명령이 아니라 부대 소집, 국회 및 선관위로의 출동, 타 기관과 합동 체포조 구성,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로 요구사항 수령 후 진행 과정에서 일련의 상황을 분석하고 수행 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란에 동원된 수도방위 사령부의 경우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이진우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듣고 고뇌 끝에 결국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라는 취지로 건의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임무를 철회하였고 휘하 제2특임대대에 대한 국회 진입 명령을 철회하여 서강대교에서 국회로의 이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조성현에게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로 부대를 계속 진입시킬 힘과 시간이 모두 있었습니다. 조성현의 휘하에 있던 제1경비단 병력 중 제3호 특임대대 선발대는 2024년 12월 3일 23시 45분경 이미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12월 4일 00시 24분경 국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제3호 특임대대 후속 부대를 합하면 총 38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한 병력만 해도 제2특임대대 62명, 단보본부 28명, 총 90명의 추가 병력이 있었습니다. 국회로 출동한 피고인 김현태는 무장병력 18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난입하여 3층과 4층을 활보하다가 급기야는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전체의 전원을 차단하려 하였습니다. 조성현의 부대 역시 707 특임단 목지하는 최정예 장병들이었고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한 19명보다 많은 병력이 국회 경내에 진입한 상태였지만 조성현은 외부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임무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 끝에 사령관에게 임무 철회를 건의하여 임무 수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저지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후 특전사 병력이 국회 경내에 집결하여 재정비하며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선관위를 향한 병력은 중지 없이 출동을 계속하며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해제 의결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작전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그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국회 진입 작전을 계속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조성현은 서강대교를 넘어 국회로 진입하려던 제2특임대의 국회로의 이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반면 피고인 김몽규와 피고인 정성욱은 사전에 모의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고동희는 당일 낮에 이미 내란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박헌수는 2024년 12월 3일 22시 44분경부터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합동체포조 구성 요청을 받았으며 피고인 이상현과 김현태는 출동을 위한 이동 전 국회 차단 등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에 앞서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며 피고인 김대우 역시 지시를 받고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면서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거리낌 없이 사령관 등의 요구를 받고 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들에게도 조성현과 마찬가지로 임무 변경을 건의하거나 독자적으로 번복하거나 중지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기계적인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통하여 내란에 가담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들이 요구받은 것은 정상적인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조지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재판은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이 상황을 의심할 만한 테러나 간첩단 침투 등 그 어떠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 자체만으로도 계엄의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로지 정부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부대 및 소속원을 직접 지휘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로서 현장에서 그리고 현장을 중계하는 방송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말라고 군인들에게 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과 해당 임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하들의 태도 및 현장에서 당황해하는 부하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임무 수행이 갖는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내란에 가담하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통하여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헌 위법성을 몰랐다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및 자신들이 부대 및 소속원에게 지시한 직무 수행 내용이 정상적인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임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였던 제1공수여단장 박희도는 전두환 정권에서 승승장구하여 육군참모총장을 직속 상관인 육군특수전 사령관 정병주를 체포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진압하였던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 역시 승승장구하여 노태우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후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을 통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내란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역사적 경험은 이 사회, 특히 이를 지켜본 장래의 군인이자 현재의 내란 참여자들에게 최악의 시그널을 주고야 말았습니다. 내란에 성공하면 그 과실을 누리며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권력을 누린 후 심판대에 오를지라도 결국 강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이러한 선배들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처벌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과실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피고인 김봉규, 정성욱 등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은 이미 계엄 선포 수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민간인 노상원 등과 비밀리 회합을 하며 부정선거 수사를 빙자한 선관위 침탈, 직원 강제 체포, 제2수사단 창설 등 불법 공작을 치밀하게 기획하며 내란의 전체 설계자인 노상원과 한몸이 되어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현태, 이상현 역시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최정예 무장병력을 헬기와 육로로 국회에 신속히 투입시켜 유리창과 문짝을 부수고 침투하는 등 폭력적인 실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5.16, 10월 유신,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등 권력 찬탈에 군이 동원된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회의사당 내에 무장군인이 난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김현태, 이상현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부하들을 위헌 위법적인 임무에 내몰았습니다. 피고인 김대우는 수사 업무에 평생을 종사한 군 내 최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표적 체포 명단을 전달받고 3단봉과 수갑, 포승줄을 갖춘 체포조를 즉시 편성하여 출동시켰으며 피고인 박헌수는 체포조에 더해 수용시설 정비와 이감작전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범행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내란의 과실을 탐하기 위해 적극적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고자 단행했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만에 재현된 사태로서 우리 헌정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흔을 남겼습니다. 과거 5.17 비상계엄 조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으며 국가 최고 권력이 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군 병력을 동원해 무력을 행사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뚜렷이 각인시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은 다시는 군 무력을 동원한 권력 찬탈과 헌정 질서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고한 국민적 결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대통령 직선제 도입, 국회 권한 강화, 헌법재판소 설립이라는 개헌으로 결실을 보았고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번 비상계엄 내란 범행은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위상과 국민적 자긍심,
그리고 국제사회의 굳건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정치 갈등이나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결단이자 국민적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0조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정예 특수전 부대, 핵심 수사기관, 그리고 최고의 보안 정보부대의 현장 핵심 지휘관 및 부서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신성한 병력과 수사 권한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완수하기 위한 개인 및 특정 세력의 사적 무력으로 전용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주도 아래 소총과 망치, 소화기, 수갑, 포승줄, 심지어 야구방망이와 케이블 타이까지 동원되어 헌법기관 침탈과 불법 체포 작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원된 많은 장병들과 수사관들은 하루아침에 내란 실행의 수단으로 쓰이는 치욕을 겪었고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자긍심에는 씻기 힘든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 범죄와 달리 사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불법적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범적 선례를 세우는 것이 형사사법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비로소 사정을 알게 되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 없이 단지 상급자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책임을 회피한 채 본인들의 범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 시각 평범한 주권자인 수많은 국민들은 어떠한 법률적 전문 지식 없이도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 위법한 폭거임을 즉시 직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국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물며 국가 안보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국군의 최고의 지휘관 및 수사 책임자들인 피고인이 한밤중 국회 침입, 국회의원 체포,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라는 행위의 명백한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간 군과 국가기관에 복무하며 헌법 수호의 선서에 나섰던 피고인들이 현장으로 달려온 시민들보다 헌법적 감수성과 상식적인 판단력이 낮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기계적 복종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후적 도피이자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의 군인에게 부과된 진정한 의무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적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주도한 한밤중의 국회 침입과 헌법기관 봉쇄 작전은 TV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과 국제사회에 실시간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장한 군인들이 민주주의의 전당을 침투하고 언론인과 시민을 제압하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도하며 극도의 불안과 참담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장기간 쌓아 올려온 군과 정치가 철저히 분리된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위상과 국가 신인도가 심각하게 실추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국가 경쟁력 지표 하락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친 부정적 여파 역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 전체의 행복 추구권과 자긍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국가적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의 어둠에 맞서 피와 땀으로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일구어낸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수많은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적 헌정 질서와 국민의 존엄한 기본권이 피고인들의 반헌법적 행위 앞에 일순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무장군인의 국회 침입을 목도하며 국민이 느껴야 했던 극도의 충격과 참담함은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한민국 국군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유화함으로써 국민이 군에 보냈던 신뢰와 국군의 신성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죄 없이 위헌적 명령에 따라 현장에 내몰렸던 수많은 청년 장병들이 오히려 사회적 불신과 낙인이라는 억울한 고통까지 감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민을 향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순간을 목도한 국민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이 법원이 준엄한 형벌을 통해 무너진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손자병법 5공편에는 장자 국지보야, 보주즉 국강, 보극즉 국약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장수는 국가를 떠받치는 기둥이니 장수가 올바르고 치밀하게 보좌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장수가 사리사욕으로 기울어져 틈이 생기면 나라가 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 기둥이어야 할 군의 고위 지휘관들인 피고인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이라는 장수의 본분을 잊고 견리망의하였습니다. 국토 방위와 국가 수호를 위해 쓰여야 할 신성한 군령권과 지휘권을 헌정질서 파괴의 도구로 남용함으로써 국가를 떠받치던 군의 기둥에 스스로 치명적인 균열을 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질서가 아니라 국가를 수호하는 군 전체의 사기와 적법한 지휘체계에 대한 신뢰 그 자체입니다. 고위 군 지휘관이자 핵심 부대장들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신성한 군령권과 지휘권을 남용하여 위헌 위법한 내란 범행에 부하 장병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우리 장병들은 엄중한 국가 위기나 전지 상황에서도 상관의 작전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 불법적 지시는 아닌가 라는 근본적인 의구심과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반국가 세력과 첨예하게 대처하며 엄혹한 안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방의 근간을 흔들고 나라의 기둥을 약화시킨 피고인들의 범행은 양형에 있어 가장 엄중하게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 개별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헌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 군사경찰의 최상급 부대로서 군 내부의 범죄를 수사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최고 전문기관이며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 및 직할부대 소속 군인에 대한 수사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군 수사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군 수사 최고 지휘관인 피고인 박헌수에게 부과된 법적 헌법적 의무는 위헌 위법한 내란을 감행하던 내란 현행범 군인들을 단호히 체포하고 범죄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반 골프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던 방첩사령관 여인영과 결탁하여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를 구성하고 내란 범행의 핵심 실행체로 가담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 합동 체포조는 방첩사 조사본부, 경찰이 공조하여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계엄 유지 명분을 조성하며 장기적으로는 반대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여인영으로부터 수사기관 100명을 빨리 지원해달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군내 최고의 수사 전문가로서 그것이 위헌 위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급자들에게 육해공군, 해병대 및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의 파견 명단 작성과 비상 소집을 지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초유의 폭력적인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사본부 수사단 및 민조단 소속 수사관 10명에게 검정색 사복 착복, 신원 은폐를 위한 부대 패치 탈착, 체포용 수갑 소지를 지시하여 국회 수소충전소 현장에 합동체포조로 출동시켰습니다. 나아가 불법 체포될 국회의원들을 수용 감금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및 수도분단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을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수용자들을 국군교도소로 긴급 이감시키도록 대비하는 등 내란 세력의 인적 청산 및 불법 구금 작전을 사법적, 시설적으로 완벽히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의 파견 보낼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확인을 지시했을 뿐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위해 국회로 출동한 수사관 10명에 대해서도 출동 준비만 보고받았을 뿐 실제 출동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등 정교하게 조작된 언사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군에 몸담아 장성의 반열에 오른 피고인은 상명하복과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군 조직에서 최고 지휘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중간 간부들이 임의로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수갑을 찬 체포조를 국회로 출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고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까마득한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헌수는 군인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군 수사 권한을 남용하여 민간인인 국민의 대표를 불법 체포, 구금하려 하였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최고 수사 지휘관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 급급한 피고인 박헌수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대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은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국가안보에 직결된 특수범죄의 수사 및 방첩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핵심 전문 수사조직입니다. 원칙적으로 군인에 대한 일반 범죄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에 부여되어 있으나 방첩수사단은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한정된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첩수사단장인 피고인 김대우는 법률이 정한 명백한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으며 수사 권한의 남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속 수사관들이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엄수하도록 지휘해야 할 막중한 직무상 법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위헌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는커녕 이를 적극 동조하며 방첩수사단의 막강한 조직력을 주요 인사 불법 체포 구금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 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정치인 등 반대 세력을 불법으로 체포 구금하여 제거하였던 보안사령부 대공처장 이학봉을 연상케 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 어떠한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제1야당 대표, 여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을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삐원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위헌적 명령을 전달받자마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피고인은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지시하여 불법적인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를 구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앞서 피고인 박헌수 부분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합동 체포조는 장기 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계엄을 지속할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결성된 반헌법적 폭력기구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체육관의 3단봉, 수갑, 포승줄, 결束벨트를 가득 담은 백팩을 사전 준비시켰고 총 10개 팀 49명의 수사관에게 체포장구를 지급하여 국회 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기존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최우선 체포하여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하다라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체포조가 국회 현장으로 신속히 투입되어 국민의 대표를 체포하려 시도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짓밟은 중대범죄입니다. 비록 수사관들이 국회에 집결한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에 막혀 실질적인 체포구금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용기 있는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자발적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범행의 중대성이 감쇄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평생 수사 분야에 몸담으며 수사법리와 실무를 누구보다 깊이 통달한 군 수사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범죄의 공모와 역할 분담, 불법 체포 감금 범죄 성립 요건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을 피고인이 직접 체포가 아닌 인계를 받아 이송만 하라는 명령만 내렸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나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불법 체포와 감금이라는 일련의 범죄 과정에서 이송과 수용이라는 핵심적 역할을 분담하고서도 직접 손에 쇠사슬을 채우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정하는 형사법상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법리적 강변입니다. 또한 당시 국회에 출동한 부하 수사관들은 천천히 출발하거나 공터 등에 멈추는 등 임무 수행에 소극적으로 임하다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부하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마저 마치 자신이 기여한 결과인 양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내란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으로 인해 범죄자로 내몰린 소속 부대원들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나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상현은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운 최극단의 상황에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운용해야 할 최정예 특수전부대의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민주주의의 전당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위헌 위법한 내란 범행의 현장 핵심 지휘관으로 가담하였습니다. 제1공수 특전여단은 과거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 찬탈을 위해 자행한 12.12 군사반란 당시 여단장 박희도가 부대원을 사병으로 전락시키고 반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행동대장을 자임하고 동료 군인에게 총구를 겨누고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며 헌정질서를 침해했던 아픈 역사의 상흔을 지닌 부대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피고인만큼은 그 잔혹한 역사의 교훈을 누구보다 무겁게 새기고 어떠한 위헌적 명령에도 부대원들을 다시는 사지로 몰아넣지 말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5년 전의 비극을 경계하기는커녕 장병들을 민주주의 침탈의 돌격대로 동원함으로써 부대의 역사와 국군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참담한 수치를 남겼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쥐어준 무장병력 170여 명을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민주주의의 성전을 향해 돌진시켰습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폭력적인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수호해야 할 신성한 국군을 주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압제적 위력의 도구로 악용하여 헌정질서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치명적 반역 행위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을 힘과 시간이 충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독자적인 공수특전 여단의 여단장으로서 휘하의 병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대보다도 자율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작전을 고민하기는커녕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경 이후 국회에 도착해 저항하는 시민들과 함께 충돌하고 철수하기까지 그 수시간 동안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칠흑 같은 한밤중 피고인이 내린 지시들은 민주헌법국가의 장교로서의 언어라기보다 이성을 상실한 파괴와 폭력을 선동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라. 유리창이라도 깨라.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어 투표를 못하게 해라.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지속적으로 독촉합니다. 나아가 부하들이 주저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님의 지시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피고인은 상급자나 대통령이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담을 넘고 문짝을 부수며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는 어떠한 군사적, 법률적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의 내란 명령입니다. 군인의 복종 의무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이지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까지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하급자들에게 파괴적인 내란 실행을 적극적으로 명령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실추시킨 피고인 이상현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은 대테러 작전 및 국가적 최상위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해온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최정예 엘리트 부대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테러범을 제압하기 위해 연마한 피고인의 특수전 능력과 지휘권은 오직 대간첩, 대테러 임무에 쓰여야 할 대민 신뢰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피고인만큼은 그 신성한 무력이 어떠한 이유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해 악용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정예 부대원들을 민주주의 참탈의 돌격대로 동원함으로써 부대의 명예와 국군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참담한 수치를 남겼습니다. 제707 특수임무단은 12.12 군사반란에 동참하여 동료 군 장병을 향해 총구를 겨눈 공으로 특전사령관 자리를 꿰찬 박희도가 자신도 전 특전사령관 정병주처럼 휘하 여단의 총구에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경호치의대 성격을 가진 직할부대로 창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설 배경에도 불구하고 제707 특수임무단은 대테러, 탈영병 제압, 인질 구출 작전에서 다른 부대가 따라올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낳으며 우리 군의 자랑으로 자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오히려 자신이 복무하는 군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무장한 소속 부대원 18명을 데리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물 내로 침투하였습니다. 이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민이 쥐어준 총구를 반대로 겨누고 특전사령부의 지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병주 사령관의 체포에 나선 제3공수여단의 박종규 대령이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을 살해하고 특전사령관 정병수를 총으로 쏴 체포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피고인은 독립적인 제707 특임단장 단장으로서 휘하의 병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대보다도 자율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천에 소재한 부대에서 출동하며 위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제2의 바퀴도 박종규를 멸망한 것으로 평가될 만합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쥐어준 최정예 707 특임단 병력 95명을 헬기 12대에 탑승시켜 한밤중에 민주주의의 성전인 국회의사당 경내로 강제 진입시켰습니다.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을 진두지휘하며 시설물 파괴와 강제 난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 후 저항에 막혀 본회의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전체의 전원을 꺼 표결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하로 이동하여 전원을 차단하기도 했으나 건물 전체 전원 차단에는 실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기와 망치 등 부대 장비를 동원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부수고 건물 2층으로 강제 침투하였으며 막힐 때마다 3층과 4층, 지하 1층까지 진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방향 진입을 시도함은 물론 지하 1층 분전함의 전원 스위치를 내려 건물 전체를 소등하고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인 의원회관 연결 통로문과 후문까지 봉쇄하는 등 국회 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물리적 파괴적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도한 위헌적 봉쇄 작전의 수행 과정에서 현장 취재기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사진을 삭제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민간인과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 위법한 폭력행위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최정예 부대원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심장을 직접 파괴하는 통제불능의 상황을 조성한 현장 지휘관으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내란이 실패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발언과 달리 이제 와서 단지 정문만 봉쇄하려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동선 등 행태와 배치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회 후문을 봉쇄하고 본관 창문을 깨부수고 2층으로 난입하여 3층, 4층을 거쳐 지하 1층까지 진입한 뒤 의원들의 표결 참석 이동로를 차단하고 건물 차단을 한 피고인의 객관적 행동이 이미 내란의 핵심 실행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단지 정문으로 가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실제 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 책임 회피성 주장에 불과합니다. 육사 출신의 최정예 부대 현장 지휘관인 피고인이 무장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하여 창문을 파괴하고 난입한 행위를 적법한 명령 수행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책임 회피성 변명에 불과합니다. 군인의 복종 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한하는 것이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 위법한 명령에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에서 방어권을 악용하여 사법 시스템 전체를 조롱하는 행태까지 일삼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반복하여 출연해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수사 공판 검사에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였으며 진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급자마저 거짓으로 매도하며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선동하였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국회의 의원이 되겠다고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국회를 다시 찾아가 그날 너무 추웠다 따뜻하게 입고 오겠다 라며 헌법기관과 사법 절차를 비웃는 조롱조의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무력 폭동을 주도하고서도 일말의 자성도 없이 사법기관과 동료를 비난하며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피고인에게 온정주의적 선처가 내려진다면 이는 장차 군이 어떠한 위헌적 명령에도 무비판적으로 동원되어 국민과 헌법기관의 총구를 겨눌 수 있다는 최악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끔찍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이 오히려 헌법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비극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떠한 무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확고한 원칙을 선언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사당 내로 무장군인을 데리고 난입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한 후 반성은커녕 헌법기관과 사법 절차를 비웃는 피고인 김현태에게 그 지위와 죄책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고동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특수정보 수집과 대북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최정예 정보기관입니다. 피고인 고동희는 정보사령부의 핵심 보직인 계획처장으로서 부대의 공작 및 작전계획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수립 집행하고 지휘관을 보좌해야 할 막중한 직무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일 오전부터 출동 대비 명령을 받았고 오후 16시에서 17시경에는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하는 것이 임무임을 미리 알았던 자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에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요원 10명을 데리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당직실을 점거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선관위 직원들의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한 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업무 수행에도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하고 이동까지 감시하는 등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선거의 핵심 인프라가 집약된 통합관제실과 선거정보센터 서버실에 무단 침입하여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위치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게 한 뒤 통합명부 시스템과 통합스토리지 등 핵심 서버 설비를 사진 촬영하고 해당 시설을 점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침탈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부정선거라는 허위의 명분을 작출하여 내란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위헌적 공장의 핵심 실행 과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상급자인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독립된 헌법기관에 침입하여 전환선을 뽑고 민간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며 업무와 이동을 감시 통제하고 서버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가 군 본연의 임무나 적법한 명령이 될 수 없음은 평균적인 군인이라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쓰여야 할 정보사령부의 역량을 헌법기관 침탈과 민간인 감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현장 최선임자로서 자신과 함께 투입된 장교들을 이끌어 위헌 위법한 임무를 실행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피고인 고동희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봉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핵심 안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신문 업무를 전담하는 국군의 최정예 정보부대입니다. 피고인 김봉규는 이러한 핵심 조직의 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다하고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해야 할 막중한 직무상 그리고 법률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민간인 노상원 및 정보사령관 문상호와 결탁하였고 조직의 지휘권을 내란 범행을 위한 불법 수산한 창설과 민간인 불법 체포 고문의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봉규와 피고인 정성욱은 상당 기간 전부터 내란의 모의와 준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정당한 지휘권을 가지지 않는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를 위하여 정보사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노상원과 문상호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정보사의 직무 및 정보사 요원들이 평소 수행하는 임무와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 민간인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마땅히 거부하였어야 했고 정보사 소속 장병을 연루시켜서는 아니 됐습니다.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신분 상승과 영달을 위해 자발적, 적극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합니다. 2024년 7월경 노상원으로부터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금품을 제공하며 노상원과 긴밀한 사적 맹약을 맺은 피고인은 2024년 8월경부터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 노상원에게 무단 누설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노상원으로부터 사격과 폭발을 잘하는 특수요원을 추천해달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를 적극 이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노상원 문상호와 비밀리에 회합하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구실로 한 비상계엄 선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강제 체포 유기라는 치밀한 내란 시나리오를 공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선관위 직원 체포 대상자 명단과 행동 준칙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동료인 정성욱에게 전파하였고, 최정예 특수임무수행요원 HID를 포함한 40명의 인적 명단을 작성하여 보안 메신저로 노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공공여단에 비상수집된 부하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헌 위법한 내란에 동원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장병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와 입건 대상이 되어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상급자의 지시로 돌리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금품을 매개로 한 민간인과의 결탁, 군사상 기밀 누설,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전인 선관위를 무력 침탈하려 한 중대 범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가정보 조직을 사유화하고 부하들의 삶을 파탄에 빠뜨리고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피고인 김봉규에게는 지휘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가장 엄정한 형벌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정성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사령부 공사업단장인 피고인 정성욱은 특수공작 및 최정예 정보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소속 장병들을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이끌어야 할 막중한 직무상 그리고 법률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민간인 노상원, 정보사령관 문상호, 피고인 김봉규 등과 결탁하여 국군의 신성한 역량을 헌정질서 파괴와 민간인 불법 체포를 위한 집행수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김봉규와 정성욱은 내란을 장기간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들은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정보사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지시받은 사항이 정보사의 직무 및 정보사 요원들이 평소 수행하는 임무와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민간인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마땅히 거부하여야 했고 소속 장병을 연루시켜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간 시점은 군 지휘관으로서의 기본적 복무윤리와 보안의식을 완전히 저버렸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14년 8월 발생한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하고 군사 보안의 엄정함이 강조되었던 시기에 약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었던 인물입니다. 국가 안보가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 있던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직무에 완전히 복귀하기도 전인 2024년 9월경부터 민간인 노상원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소속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과 군사기밀을 무단 누설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4년 11월 10일 및 11월 17일 노상원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부정선거 수사를 빙자한 불법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위헌적 계획을 전달받아 완벽히 인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다 잡아 족쳐라,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을 준비하라는 극도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지시를 직접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기는커녕 최정예 특수임무수행요원 HID를 포함한 40명의 명단을 전달하고 체포도구를 구비하는 등 내란 실행 공작에 적극 동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체포 물품을 소량만 구매했다거나 복면 대신 신발 주머니를 구매했으므로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소극적 임무 수행이 아니라 불법 체포, 감금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치졸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민간인 체포 지시의 명백한 위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임무 수행을 소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건의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불법적 지시에 당황하고 고뇌했던 부하 장병들이었습니다.